1995년 7월 15일 플로리다. 이날 2명의 숙련된 동굴 잠수부가 썬더홀이라 불리는 동굴의 구멍 앞에 서 있었다. 그날의 다이빙 절차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정밀한 다이빙 일정이었다. 다이버는 로버트 맥과이어와 델 모스. 두 사람은 며칠 동안이나 그날의 다이빙을 준비했다. 수중 지도는 이미 수십 번 검토했고 사용할 혼합가스의 조합과 비율도 계산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날 다이빙의 핵심은 혼합가스의 사용이었다. 깊이에 따라 사용하는 탱크의 질소와 산소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장시간 잠수를 가능하게 하고 감압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었다. 그들은 다이빙을 위해 3종류의 탱크를 준비했다. 가장 먼저 하강할 때 쓰이는 일반 공기 탱크 A, 그리고 깊은 구간에 진입하기 전 교체할 나이트록스 혼합 탱크 B, 마지막으로 상승 시 감압에 사용할 산소 50, 질소 50 비율의 혼합 탱크 C. 이렇게 구간마다 공기 탱크를 달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몸에 흡수되는 산소의 양도 늘어난다. 때문에 수심마다 적절한 산소 비율로 배합된 탱크를 써야만 산소 독성이나 질소 마비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감압 시 산소 50, 질소 50 비율의 혼합 탱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산소가 많을수록 몸에 있는 질소가 빠르게 배출되기에 감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유에서였다. 이때 감압 절차는 잠수하는 동안 몸속에 축적된 질소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철저한 계산으로 세워진 계획은 이러했다. 일단 먼저 일반 공기 탱크 A를 연결하고 하강한다. 이후 일정 구간에 도착하면 깊은 구간에서 사용할 나이트록스 혼합 탱크 B로 교체한다. 그렇게 깊은 구간 탐사를 마친 뒤 상승하여 다시 돌아와 산소 50, 질소 50 비율의 혼합 탱크 C로 교체하여 점진적으로 감압 절차를 마친 뒤 무사히 상승한다. 이때 각 탱크에는 흰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가스의 종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잠수 전 맥과이어는 몇 알의 수도패드를 복용했다. 수도패드는 감기약의 일종으로 코막힘과 부비동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다. 며칠째 그의 부비동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강 중 귀와 코의 압력을 맞추기 위해 감기약을 먹는 건 잠수부들 사이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다만 이 약은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며 잠수 중 산소 독성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 또한 존재했다. 그렇게 다이빙 당일 준비를 마친 2명의 다이버는 썬더홀 입구에 섰다. 오전 10시경 두 사람은 나란히 썬더홀의 입구를 지나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천천히 깊은 하강이 시작되었다. 이날 물속 시야가 아주 또렷해 30m 지점까지 깔끔하게 보였다고 한다. 곧바로 그들은 순탄하게 21m 지점에 도착해 정지했다. 그들이 그곳에서 멈춘 이유는 탱크를 교체하기 위함이었다. 더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 계획이었기에 원래 사용하던 탱크를 분리하고 B 탱크로 교체해야만 했다. 모스는 계획했던 대로 무사히 탱크 교체를 마친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A 탱크와 상승 시 감압에 사용할 C 탱크는 바닥에 고정시켜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러나 여기서 맥과이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만다. 원래라면 모스가 했던 대로 A 탱크를 분리하고 B 탱크로 교체해야만 했는데 탱크를 착각하고 C 탱크로 교체해버리고 만 것이다. 앞서 말했듯 C 탱크는 산소 50과 질소 50 비율로 배합된 혼합 탱크였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맥과이어는 C 탱크를 연결한 채 그대로 더 깊은 지점으로 하강했다. 이때 옆에서 함께 하강 중이던 모스는 동료의 탱크 교체 절차를 의심하지 않았다. 다이빙에서 각자의 공기 탱크 관리와 교체는 철저히 개인의 책임이다. 동료는 비상 상황이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모스는 동료가 잘못된 혼합가스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하강은 계속된다. 수압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입고 있는 다이빙 슈트는 몸을 압박했고 탱크 속 기체 또한 점점 압축되었다. 약 43m 지점, 그들은 계획된 최대 높이에 도달했다. 그곳은 오래전 지하강이 깎아낸 터널로 자연이 만든 거대한 통로였다. 그곳의 수온은 낮았고 압력은 해수면의 5배를 넘어갔다. 그때까지 맥과이어의 호흡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가 들이마시고 있는 혼합 기체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다. 50%의 산소. 얕은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깊은 곳에선 그 자체로 독이 된다. 수심이 깊을수록 압력이 높아져 반드시 산소 비율이 낮은 탱크를 써야만 했는데 50%의 산소는 그를 산소 독성에 노출되게 했다.
산소 독성이란 말 그대로 산소가 신경계를 과자극해서 경련이나 의식상실을 일으키는 위험한 상태를 말한다. 심하면 물속에서 몸이 굳어버리거나 발작을 일으켜 그대로 익사로 이어진다. 게다가 이러한 증상은 전조 없이 찾아오며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든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깊이에서 약 15분간 머물렀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모든 게 정상이라 생각했다. 그때 맥과이어의 폐로는 치명적인 양의 산소가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상승 신호를 보내곤 곧바로 상승을 시작했다. 맥과이어의 몸에는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었다. 그렇게 순조롭게 상승하던 그는 몸이 완전히 경직되어 버린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몸을 떨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대로 입에서 호흡기가 빠져나가며 거품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은 단 몇 초 만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만다. 산소 중독으로 인한 전신 발작이었다. 모스는 즉시 반응했다. 불빛을 비추자 동료의 몸이 격렬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그는 맥과이어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았고 호흡기를 다시 물리려 시도했다. 하지만 경련 중인 맥과이어의 턱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모스는 그의 입을 강제로 벌리려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무지막지한 힘으로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고 물은 계속해서 그의 폐로 흘러들어갔다. 동료가 자신의 눈앞에서 온몸을 경련하고 있는 모습을 본 모스는 자신 또한 패닉이 올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1분도 되지 않아 경련은 점점 약해졌다. 이내 맥과이어의 몸은 이완되며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사망하고 만다. 모스는 그 순간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냉정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들은 둘이서만 다이빙을 하고 있었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요청할 수도 없었다. 또한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고 해도 서둘러 상승하는 건 말 그대로 자살 행위였다. 감압 절차를 무시하면 자신도 감압병으로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스는 일단 맥과이어의 시신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동굴 벽에 고정시키고 그 옆에서 예정된 감압 절차를 끝까지 수행한다. 그 감압 시간은 그에게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아무리 감압 절차가 단축되었다고 해도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고 죽은 동료의 시체 옆에서 감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의 정신은 한마디로 붕괴되어 있었다. 자신의 동료가 눈앞에서 경련하며 죽어간 것, 그리고 시체 옆에서 감압 절차를 진행해야 했던 것, 그 모든 상황이 그의 정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후 경찰과 동굴 커뮤니티에 구조 요청을 보냈고 사건 발생 4일 뒤 로저 워너라는 동굴 다이빙 전문가의 도움으로 맥과이어의 시신을 인양하는 데 성공한다. 그렇게 7월 19일 그의 시신은 플로리다의 개인지빌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추모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탱크 교체 실수로 사고가 벌어진 건 아주 드문 일이 아니다. 이 사고 이후 바로 다음 해인 1996년 호주에서 산소 농도가 잘못 표시된 혼합 탱크를 47m 깊이에서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한 2008년 멕시코에선 예상보다 많은 산소가 주입된 탱크를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모두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날 이후 이 사건은 다이빙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경고가 되었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지만 그 농도와 깊이에 따라 언제든 죽음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다.